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대구시가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예정지인 군위의 개발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신공항과 연계한 첨단 산업단지와 배후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도시 확장성을 고려해 교통망과 정수장, 하폐수 처리장 등 사회 기반 시설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국내외 기업을 유치해 세계적인 수준의 신성장 거점으로 발돋움시키겠다는 구상인데요. 이 종합계획이 실행되면 인구는 2만 3천 명에서 25만 명으로 11배, 일자리는 10만 개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게 대구시의 설명입니다. 대구시는 신공항 개항에 맞춰 군위군을 중남부 신경제권을 이끌 글로벌 관문도시로 건설한다는 계획인데요. 대구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신공항 개항 시기는 2030년입니다. 며칠 전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노선 개통 시기도 2030년이라고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 6년 후 대구와 경북의 지형이 지금과는 많이 달라져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월 12일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날씨와 소식 먼저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아침 안동 2도, 의성 1도, 영주는 4도로 시작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안동 7도, 봉화는 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는 다시 아침 기온이 떨어져 추워지겠는데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국내 서남부 지방에서 보고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사례가 최근 의성군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도 발생했습니다. 해당 농장은 산란계 36만 4천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데요. 폐사하는 닭이 늘어나자 농장주가 군에 신고했고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밀 검사 결과 고병원성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의성군은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을 확인한 즉시 해당 농장에 초동 역학조사 실시와 출입 통제, 또 해당 농장의 닭을 긴급 매몰 처분했습니다. 또 긴급 방역 조치를 위해 시와 군 등 관련 기관 단체에 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했고 대응 체계를 유지했는데요. 이번 겨울 들어 대구 경북 가금류 농장에서 발생한 첫 조류 인플루엔자인데다 인근에 15곳의 농장이 밀집돼 있어 특별 방역 관리에 들어갔고요. 특별 관리 대상은 영주와 봉화, 칠곡 등 밀집 단지 4곳과 10만 마리 이상의 닭을 사육하는 40여 농가인데요. 방역 담당 공무원 10명을 지정해 출입 통제와 소독을 강화합니다. 의성군은 상황이 해제될 때까지 각종 회의와 모임 등을 최소화하거나 연기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의성군 방역대책본부는 오는 2월 28일까지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예년 이맘때보다 온화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심한 추위는 없겠는데요. 한낮에 영상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일요일에는 낮 기온이 14도까지 오르면서 겨울이 무색할 만큼 포근하겠습니다. 한편 당분간 해수면의 높이가 평소보다 높은 기간이어서 만조 시간대 저지대 침수 피해 조심하셔야겠고요.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섰습니다. 수소를 사용하는 포항 지역 최초의 발전소이자 한국수력원자력의 자체 사업 제1호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인데요. 이 발전소는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고 이를 산소와 융합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연료전지에 축적하는 방식을 사용하고요. 연간 전력 생산량은 3만 3천 세대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1억 6천만 킬로와트시입니다. 포항시는 기후변화 문제가 세계적으로 대두되면서 산업단지 탈탄소를 위한 포항형 아리백 산단 조성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친환경 수소 에너지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전소 준공으로 그동안 우려됐던 포항공단 지역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은 물론이고 포항시가 추진 중인 수소연료전지 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에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순간 풍속 15m 내외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눈 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에서 3cm, 강수량은 5mm 미만입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북서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내일과 모레 주말 동안에도 바다의 물결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 전망입니다.
오늘 기상악화로 인해 여객선은 전면 통제됐습니다. 울릉군이 어제 미국 어학연수를 진행하기 위해 연수 참가 학생들과 함께 출도했습니다. 이번 어학연수는 미국 애리조나주 투싼교육청과 MOU 체결을 통해 이루어진 울릉군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시작해 올해 14회째를 맞이했는데요. 관내 중학생 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어학연수는 오늘부터 2월 5일까지 25일간 미국 투싼시 소재 중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하고 현지 가정 홈스테이를 통해 미국 문화와 생활을 체험합니다. 또한 LA에서 2박 3일간 현지 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해 학생들에게 글로벌 마인드 함양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재개돼 학생 및 학부모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울릉군은 앞으로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추진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알아두면 좋을 세법과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하지만 실수하기 쉬운 세금 문제를 쉽고 또 재밌게 알려드립니다. 똑똑한 세금 생활, 세금 박사 용열 씨에게 물어보아요. 최용열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풀어주실 세금 이야기는 뭔가요? 네, 최근에 기획재정부에서 활력 있는 민생 경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는데요. 네. 여기에서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 한 채를 더 살 경우에 계속해서 1주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봐주는 혜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가구 2주택으로 보지 않겠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구 감소 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는 일명 세컨드홈 정책으로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 지역을 포함해 최대한 폭넓게 적용될 전망인데요. 지방의 주택 거래를 활성화해서 인구 감소를 막고 지방 소멸 위기도 극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새롭게 규정될 정책이 어떻게 확정될지 예상해보고 현재 비슷한 세금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는 수도권과 지방에 모두 주택을 갖고 있으면 불이익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는 경우와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 간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양도세인데요. 네. 이 양도세는 주택을 팔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양도 차익이 크면 클수록 납부하는 세금도 늘어나는데요. 현재 세법은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세대에서는 양도가액이 12억 원이 넘지 않는다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한 채의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건데 그 이유가 있나요? 네, 한 세대의 한 채의 주택의 경우에는 투기를 할 목적이거나 양도 차익을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네. 주거를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보고 주거 생활의 안정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인데요. 만약에 1주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사를 할 때마다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거래 비용이 너무 높아져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한 채의 주택을 양도하는 데까지는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고 네. 대신 2주택 이상이라면 투기 목적이 있다고 봐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은 주택을 두 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준다 이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아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에서 세금적인 혜택을 준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적용 가액이나 적용 지역은 올해 7월 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확정될 것으로 보이고 예. 현재 예상되는 혜택은 재산세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0.05% 세율 인하를 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12억 원에 고령자나 장기 보유에 대한 세액 공제를 최대 80%까지 해주는 1주택 특례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현재 세법에서는 세컨드 하우스에 대해서 뭐 세금 혜택을 주는 그런 규정은 아예 없나요? 네, 현재 세법상으로도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거나 고향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세컨드홈으로 보아서 기존의 주택을 1주택으로 봐주는 규정이 있는데요. 네. 현재 규정을 토대로
앞으로 신설될 규정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농어촌 주택과 고향 주택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농어촌 주택부터 살펴보면 농어촌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농촌에 소재하는 지역의 주택이어야 하는데요. 그렇겠죠. 네, 대표적으로 수도권이면 안 되고 조정 대상 지역이거나 토지의 용도가 도시 지역이면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인구가 20만 명 이하의 시 지역이거나 읍면 지역이어야 하고요. 예전에는 면적 기준도 있었는데 귀촌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법 개정으로 면적 기준은 없어졌습니다. 그럼 일반 주택과 농어촌 주택 간에 뭐 거리 기준 같은 것도 있나요? 네, 기존 주택과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주택과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 지역이 아닌 곳에 취득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지역에서 좀 멀리 있어야 되는 맞습니다. 거군요. 멀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경산시 하양읍에 일반 주택이 있다면 동일한 하양읍이나 연접하고 있는 와촌면은 특례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농어촌 주택이라고 하지 않는군요. 네, 맞습니다. 같은 농어촌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네, 거리가 네. 좀 멀어야 예. 인정해주고 있어서. 그리고 2003년 8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어촌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고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농어촌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일반 주택을 팔 때 기준으로 농어촌 주택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구입하는 농어촌 주택의 뭐 금액 기준도 혹시 있나요? 네, 금액 기준도 존재하는데요. 너무 비싼 집은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3억 원, 한옥의 경우에는 4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금액 기준도 있군요. 네. 그러면 이 농어촌 주택에는 어떤 혜택을 주는 건가요? 이러한 요건에 맞는 주택을 취득해서 3년 이상 보유한다면 세컨드홈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이때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으로 봐서 세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살고 있는 네, 그 집을 기존에 말하는 거죠? 있던. 네. 3년이라는 보유기간의 판정은 농어촌 주택의 취득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취득일은 잔금일이나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예.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상으로 증여나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네. 있습니다. 추가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혹시 있나요? 네, 한 가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취득하고 양도하는 순서가 중요한데요. 네.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일반 주택을 팔 때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농어촌 주택을 2채 이상 구입해서 3주택이 돼버린다든지 또 농어촌 주택을 먼저 구입하고 일반 주택을 뒤에 취득하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없고요. 네. 또 뒤에 취득한 농어촌 주택을 먼저 파는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주택도 한 채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네,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이상 너무 많아지면 뭔가가 의심이 되는 거군요. 네. 자, 고향 주택으로 인정받는 요건은 뭔가요? 네, 고향 주택도 2009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는 정도만 제외하면 농어촌 주택과 요건이 비슷한데요. 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고향의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그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 고향 주택 또한 지방 인구 유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서울이 고향이라고 해서 고향 주택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세법에 정해놓은 26개 시지역만 고향 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한데요. 우리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김천, 문경, 상주, 안동, 영주, 영천으로 총 6개의 시지역만 해당합니다. 그렇군요. 고향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거나 가족관계 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 기준지인 경우에 고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는 기존 주택과 고향 주택은 읍면 기준이 아닌 시 기준으로 거리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인데요. 네. 동일한 시 또는 연접할 시가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안동시에 일반 주택이 있다면 동일한 안동시이거나 연접한 영주시의 경우에는 고향주택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태어난 고향이 이 고향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부터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6개 시지역에 해당되는지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일 경우 뭐 경남이나 뭐 충청도일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시지역이 그러네요. 있습니다. 자,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 주택을 3년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3년 이상을 보유할 것을 약속하고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도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추후에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로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신고를 수정해야 되고 네. 특례로 인해서 받은 혜택을 납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국가의 공익사업을 위해서 수용되거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주택이 멸실되는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혜택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특징이라면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주택을 취득하고 몇 년 안에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 된다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새롭게 신설된 세컨드홈 규정도 방금 알아본 이 농어촌 주택과 비슷한 형태로 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네, 현재 시행 중인 법에서 세컨드홈으로 인정할 지역이나 가액 정도를 확장하는 형태로 신설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는데요. 우선 주택 가액과 관련된 부분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로 정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도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의 핵심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주택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세컨드홈의 가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기준을 3억 원보다 높여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의 이동을 더 활성화하자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세컨드홈이 무조건 단독주택일 거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아파트나 뭐 구분 없이 가능한 건가요? 네, 현재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주택의 경우에도 단독주택이나 뭐 아파트, 연립주택 등 모두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구분을 두지 않고 특례를 적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이 세컨드하우스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으로 예상되는 곳이 혹시 있나요? 네, 적용 지역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89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가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89개 지역은 연평균 인구 감소율, 청년 이탈률, 고령화 비율 등을 감소 지표가 눈에 띄는 곳인데요. 네. 여기엔 경기도와 인천, 부산, 대구와 같은 수도권과 광역시의 일부 지역도 포함되어 있어서 향후에 수도권이나 광역시 일부 지역에 세컨드홈을 마련해도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시도 세컨드홈이 될 수가 있다는 건가요?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의 지금 동구라든지 남구, 달서구 쪽에서는 달성군 쪽에서는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광역시에도 세컨드홈이 네, 맞습니다. 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래서 지금 기대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똑똑한 세금 생활 세금 박사 용열 씨에게 물어보아요. 예산은 정부의 세컨드홈 정책 추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최용열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대구방송 총국에서는 매달 셋째 주 월요일 TV 공개홀에서 100세 건강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시입니다. 이 폐암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예방과 치료라는 주제로 강의가 열리는데요. 배아현 리포터가 영남대학교 병원에 미리 방문해서 강의를 진행하는 분들을 먼저 만나고 왔죠. 네, 먼저 이번 주제인 폐암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두 질병의 대표적인 발병 원인으로는 흡연으로 알려졌지만 간접 흡연이나 직업적 발암물질의 노출 등의 요인으로 비흡연 폐암과 폐질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병원에서 치료받으러 온 환자의 보호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우연히 진행한 검사에서 폐암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경산에 있는 조순입니다. 저희 아저씨가 이 병원에 장 교수님한테 왔는데 이제 10차 오늘 맞습니다. 항암 지금 하고 있는데 아저씨가 항암하도 가도 차 몰고 집에 가고 그런 대로 지금까지는 괜찮고 좋아요. 그때 왔을 적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MRI 찍고 CT도 찍고 피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머리나 딴 데로 변진 게 없다 그러면서 진짜 우리도 너무 좋았습니다. 교수님이 날 거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주스 종류 짠는 거 이런 거는 먹지 말고 홍삼 같은 거 이런 것도 먹지 말고 교수님 하는 말씀이 그 세 가지 외의 거는 아무 끼나 다 먹으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면역을 올릴 때니까 다 먹어라. 바라는 점은 우리 아저씨가 용띠예요. 그래 내가 푸른 용띠에 딱 당신 병을 딱 낫으면 된다. 한번 힘차게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저씨가 움직이는 걸 좀 싫어하는데 그래도
시간을 내가 하루에 한 1시간이나 2시간에 우리 경산 공원 같은 데를 다니가 좀 우리 아저씨 면역을 좀 더 올려야 되고 우리 식구들 다 건강하고 예. 폐암이 이제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다고 하니까 조기 네. 발견이 참 중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에서 많이들 하시는 흉부 X선은 폐암을 조기 발견하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폐암에 대한 선별 검사로는 권고하지 않는데요. 네. 이와 반대로 저선양 흉부 CT는 민감하게 폐병명을 발견할 수 있어서 조기 폐암 발견에 유용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안준홍 교수에게 들어봤습니다. 폐암은 기관지나 폐에 생기는 종양을 의미합니다. 폐암의 종류는 조직을 얻어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고요. 크기와 형태, 염색 양상에 따라 크게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으로 나뉩니다. 그 현미경적 모양뿐만 아니라 임상적 경과와 치료 약제가 다르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소세포 폐암이 비소세포 폐암보다는 전이가 잘 되고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예후가 좋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폐암의 표적 치료라는 것이 있는데요. 많은 환자분들이 표적 치료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실제로 이런 많은 폐암 환자들이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EGFR이라고 하는 유전자 돌연 변이가 알려져 있고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보통 서남으로 진단된 경우에 3에서 50% 정도 발견이 됩니다. 주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여성에서 발견이 많고요. 이런 EGFR 돌연 변이가 있는 환자들은 EGFR 억제제와 같은 표적 치료제를 사용하게 되고, 이러한 약들은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 대비해서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은 경구약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폐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노력이 몇 가지 있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금연이 되겠습니다. 금연을 하는 경우에는 폐암 발생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폐암의 재발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서 폐암이 진단된 이후에도 금연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라돈 같은 것들이 창문이 없거나 환풍기가 잘 되어 있지 않는 곳에는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서 라돈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1차적 방법은 환기를 잘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 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 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하시고 실내에서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일단 진단명이 참 어려워요.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좀 근데 흔한 질환이라면서요? 네, 아직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당뇨병, 그 병과 유병률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많이 발병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이 폐질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장종걸 교수에게 들어보시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이름 그대로에서 알 수 있다시피 만성적으로 폐와 기관지가 좁아지는 질환이고요. 만성이라는 질환에서 알 수 있다시피 병이 아주 천천히 생기고 치료도 아주 오랫동안 해야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게 되면 가장 흔한 증상들이 숨이 차고 기침, 가래가 있습니다. 흔한 원인으로는 대부분 한 70% 환자들에게서 흡연이 원인이고요. 그 외에 20에서 30% 환자들에게서 실내의 대기 오염, 그리고 직업적인 노출이나 천식이 오래되거나, 그리고 이 병은 나이가 들수록 많이 생기는 그런 질환입니다. 이 병의 진단을 위해서는 이렇게 증상이 있고 위험인자, 담배나 직업적인 노출, 대기오염 노출이 있는 분들에게서 저희가 폐활량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폐활량 검사라는 것은 우리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공기 양을 체크를 하는 검사인데요. 시간에 따른 공기 양이 줄어들어 있으면 이 병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단을 한 후에는 환자분들의 증상과 그리고 과거에 얼마나 많이 나빴던 그런 병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치료약을 선택하고 꾸준히 치료를 하는데,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약이 이제 흡입기관지 확장제라고 하는 약입니다. 이 흡입기관지 확장제를 날마다 꾸준히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일부 환자분들은 이 흡입제를 드리게 되면 먹는 약을 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흡입약은 기관지로 바로 가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많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매달 셋째 주 월요일 KBS 대구 TV 공개홀에서 열리는 100세 건강 강좌. 자, 올해 첫 강좌는 언제 열린다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KBS 대구 방송총국 TV 공개홀에서 폐암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주제로 안준홍 교수와 장종걸 교수가 강의하는 100세 건강 강좌가 열립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현장 리포트 배아현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김 기자가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오늘 대구은행 관련 이야기 가져왔습니다. 지난 10일 수요일에 김태호 DGB 금융지주 회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네. 오늘 오전에는 이 차기 회장 선임 절차 중인 회장 후보 추천위에 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거 아니냐, 시중은행 전환에 속도가 붙는 것 아니냐, 이런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관련해서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재판 얘기부터 해볼까요? 한 2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어떤 혐의였는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김태호 DGB 금융지주 회장과 임직원 3명, 이 총 4명이 대구은행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DGB SB가 상업은행 면허 취득 과정에서 이 현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줬다, 이런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네. 이 DGB SB는 기존의 특수은행이었는데 이를 상업은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캄보디아에서 뇌물을 사용했다는 혐의이고요. 이 특수은행은 여신 업무만 가능하지만 상업은행 전환 시에는 수신이나 다른 업무도 가능해져서 이 다양한 수익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하고요. 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브로커를 통해 금품이 전달돼 처벌할 수 있다며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처음으로 적용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입증에 실패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이 뭐였나요? 네, 첫 번째 쟁점은 DGB SB, 이 캄보디아 현지 법인이 현지 에이전트에게 건넨 350만 달러가 상업은행 전환을 위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는데요. 이 검찰은 당초 국내 은행인 대구은행이 이 캄보디아 중앙은행 등 현지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 상거래에서 뇌물을 건넸다는 이유로 이 김 회장 등을 기소했는데요. 예. 이 재판부도 이 DGB SB가 외국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 그리고 돈을 받기로 한 현지 중앙은행 부총재가 상업은행 전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 공무원, 이런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또 이 비용이 뇌물에 해당한다고도 판단을 했고, 예. 이 DGB SB의 관계자들도 이 비용이 위법한 뇌물에 해당하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만으로는 무죄 판결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다음 쟁점은 뭐였나요? 네, 다음 쟁점이 좀 중요했는데요. 국제뇌물방지법을 적용하려면 국제상거래에 해당해야 되는데요. 예. 이게 국제거래나 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 DGB SB랑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현지 법인과 정부의 관계인 거지 한국 기업과 캄보디아 정부의 관계가 아니라고 본 거고요. 네. 최종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재판부가 상업은행 전환이 캄보디아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대한 인허가를 구하는 절차이지 국제상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횡령 혐의도 있었잖아요. 여기에도 무죄 판결이 나온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당초에 검찰이 이들이 부동산 매매 대금으로 300만 달러를 브로커에게 전달했고 실상은 여기에 로비 자금도 포함돼 있다, 이렇게 주장을 펼쳤는데요. 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공모해서 DGB SB의 상업은행 전환이 아니라 개인적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상업은행 전환 비용 300만 달러를 교부해서 불법 영득 의사를 실현하는 횡령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현지 에이전트에게 로비 자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원도 없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럼 아직 검찰의 항소 여부까지는 알 수 없는 건가요? 네, 아직까지 검찰은 요 무죄 판결 이후에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요. 애초에 1심에서는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82억 원을 구형하긴 했습니다. 네, 일단 회장의 사법 리스크를 좀 덜어냈으니까 그 언론에서 보도된 대로 좀 시중은행 전환에 좀 속도가 붙을까요? 대구은행에?
그쵸. 이게 언론에서 가장 관심 갖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기본적으로 대구은행은 이 김 회장의 무죄 판결과 시중은행 전환이 무관하다는 입장을 좀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런 김 회장의 재판 중이었던 시점에 이런 혐의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네. 당시에 금융당국은 1차적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결과와 그에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할 거고 금융 내부의 문제점을 주로 보고 추가적으로 법리 검토를 해서 이 지주와 은행 간 책임 관계도 다시 점검할 것 이렇게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무죄 판결로 사법 리스크를 좀 덜어내고 금융당국과 대구은행도 좀 부담 없이 시중은행 추진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업계의 대부분 반응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도 좀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네, 이 지난해 7월에 금융당국이 대구은행을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었고요. 이후에 관련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의 핵심은 은행업계의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춰서 신규 플레이어를 진입하게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네. 이 그 앞선 단계를 조금 살펴보면 금융당국이 지난해 2월부터 TF팀을 꾸려서 이 5대 은행인 신한, KB국민, 하나, 우리은행, NH농협 이 체제의 과점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다가 그 방안 중에 하나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언급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작년 하반기 중에 이제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겠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올해로 이제 넘어왔어요. 그쵸. 이 하반기에 부정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김태호 회장의 재판도 진행 중이었던 상황인데다가 작년 10월에는 대구은행이 고객 서명을 받지 않고 계좌 1,600여 건을 만든 게 좀 밝혀져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대구은행 측은 이런 상황들과 좀 무관하게 시중은행 전환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런 배경 상황을 살피면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 계획보다 좀 늦어진 걸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일부 좀 해소되면서 올해는 속도를 내게 될까요? 일단 올해 상반기에 관련 절차가 밟아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금융위가 지난 8일에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법령 해석과 관련 심사 인가 절차를 논의 중이다. 이 절차에 맞춰서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인가 신청을 하면 1분기 안에도 전환 인가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이 금융위에 따르면 현행 은행법에 따라서 은행업 인가는 예비 인가 신청, 예비 인가 심사, 인가 신청, 인가 심사, 실지조사, 최종 인가 순으로 이뤄집니다. 네. 하지만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관련 규정이 명확한 절차가 없어요. 그래서 금융위가 법령 해석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 법령 해석 과정에서 예비 인가 신청, 예비 인가 심사 절차가 생략될 거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 만큼 네. 이 업계에서는 법령 해석을 통한 인가 심사 절차만 좀 확정이 되면 그리고 대구은행이 제때 이 심사를 신청하면 시중은행 전환 절차가 1분기에도 마무리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속도를 더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군요. 네. 자, 이렇게 시중은행 전환이 완료되면 대구은행은 1992년 평화은행 이후에 32년 만에 탄생하는 시중은행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대구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은행법에 따른 자본금, 지분구조 같은 요건을 충족을 해야 하는데요. 네. 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대구은행의 자본금은 7,006억 원으로 은행법 8조에 명시된 시중은행 자본금 요건인 1,000억 원 이상을 충족합니다. 또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서 이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인 15%도 만족을 하고요. 이 대구은행 측에 관련 이후 절차를 물어보자 금융당국의 법령 해석이 끝나면 아마 공고 절차가 이루어질 거고 네. 그 다음에 대구은행이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도 당국과 계속해서 소통 중이고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된다. 지역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현재 지방은행이 인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될 경우에 이 자금 조달 측면에선 좀 유리하다는 측면이 있겠고요. 또 수도권 영업 시 지방은행보다는 시중은행이 브랜드 측면에서도 유리하겠죠. 네. 그러면 대구은행의 경쟁력도 강해질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대구 경북의 거점 은행으로서 대구은행의 역할이 그동안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네. 지역 일부에서는 약간의 우려도 나오긴 합니다. 우선 아직까진 대구은행 측이 시중은행 인가를 받더라도 본점은 대구에 둘 거라는 입장인데요. 시중은행 전환 이후에 수도권과 이 지방은행이 없는 강원, 충청 지역 중심으로 영업을 좀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고요. 네. 은행명 변경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구은행이 아닐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지금으로선 이 IM뱅크라는 이름이 좀 유력하긴 한데요. 그렇군요. 이 아무래도 대구자가 들어가면 이 지역은행의 한계가 좀 있을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대구은행이 대구 경북 밖으로 확장하면서 이 그동안 지역 내에서 해왔던 선순환이 유지 가능할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대구은행 측은 중소기업 영업이나 디지털 전환을 좀 확장 전략으로 가져가면서 지역과 선순환 구조를 통해 상생할 거다. 이런 입장을 좀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구은행 관련 현안들을 짚어봤는데요. 자, 김 기자는 이 사안 어떻게 봅니까? 네, 대구은행 하면 이 오랜 시간 대구 경북과 함께 성장했다는 이미지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실제로 관련해서 이 자료들도 있긴 합니다. 경제지리학을 연구한 이재천 씨가 2014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요, 이 대구 시민들이 대구은행 이용이 지역 발전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구은행이 지역 발전이라는 목표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인식인 건데요. 네. 이런 대구은행의 발전이 지역의 발전, 이런 인식이 은행 이용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변화된 금융산업 구조가 지역민들의 생활 습관에도 변화를 줬지만 이런 대구은행에 대한 친숙함이 여전히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저도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대구은행 계좌부터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대구은행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지역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지역 밖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는 만큼 지역민들도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뿌리는 이 지역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를 시민들은 바라겠죠. 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한 스포츠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생생스포츠 대구신문의 석지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야구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이 추가적으로 영입 소식을 전했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은 지난주 금요일 오후 베테랑 우완 투수 임창민과 FA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윤 선수에 이어서 두 번째 FA 계약 맞죠? 그렇죠. 임창민 선수 어떤 선수입니까? 네, 임창민 선수는 2008년 키움 히어로즈의 전신인 우리 히어로즈에 입단하면서 프로에 데뷔했습니다. 그는 NC 다이노스, 두산 베어스, 키움 히어로즈를 거치면서 통산 487경기에 출전해 27승 29패, 122세이브 57홀드, 평균 자책점 3.73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정도면 삼성이 필요했던 그런 수준급 투수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작년 성적은 어땠습니까? 네, 작년에는 키움 히어로즈에서 51경기에 출전해 46과 3분의 2이닝을 던지면서 2승 2패, 26세이브, 1홀드, 평균 자책점 2.51을 기록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누적 성적도 괜찮고 또 작년 성적도 훌륭한데 계약 규모는 그럼 어느 정도입니까? 네, 임창민은 계약 기간 2년에 계약금 3억 원, 연봉 4억 원, 옵션 1억 원 조건으로 총액 8억 원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성적에 비하면 계약 규모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아무래도 지난 시즌 성적이 좋았긴 했는데 85년생으로 만 38세라는 점에서 좀 FA 대박을 터뜨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나이가 적지 않다. 네. 이런 지적이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내부 FA 계약 소식도 함께 전해왔어요. 네, 삼성은 8일 월요일 오후 내부 FA였던 잠수함 투수 김대우 선수와 계약 사실을 밝혔습니다. 네, 3인방 중에서 드디어 계약 소식인 거죠. 드디어. 예. 네. 자, 김대우 선수 계약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김대우 선수는 계약 기간 2년, 계약금 1억 원, 연봉 2억 원, 옵션 1억 원으로 총액 4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김대우 선수와 임창민 선수의 계약 규모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렇죠. 이제 저도 처음 소식을 듣고 임창민 선수는 생각보다 싸게 계약을 했고 이제 대우 선수는 생각보다 비싸게 계약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3인방 중에서 이제 오승환 선수 또 강한울 선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들은 언제쯤 계약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요? 물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두 선수 모두 예상 이상으로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협상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난항을 겪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뭐 좀 시각 차이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의 가치에 비해서 구단이 조금 낮은 규모의 계약안을 제시한다고 생각을 해서 성행하지 않을 것이고, 구단 입장에서는 이제 가뜩이나 또 셀러리 캡 때문에 이제 줄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는데 선수들이 너무 좀 과하게 요구를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이 시각 차이는 뛰어넘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는 두 선수 모두 떠나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개인적으로는 두 선수 모두 결국에는 이제 삼성에 남을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크게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의외로 낙관적이시네요. 네, 뭐 저 강한우 선수는 뭐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직전 시즌 성적이 아쉬웠던 데다 이제 나이도 적지 않아서 다른 팀에서 영입할 유인이 많이 떨어질 것 같고요. 오승환 선수 역시 나이가 좀 더 많기도 하고 이제 뭐 삼성에서의 상징성 그리고 좀 해가 좀 거듭될수록 다소 떨어지는 세부 성적 등을 고려하면은 다른 구단에서도 선수가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래도 이제 곧 전지훈련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어서 도장을 좀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는 저 동의하는데요. 이제 전지훈련까지 약 3주 정도 기간이 남았는데요. 그 전에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고 전지훈련지에서 운동에 전념하는 편이 뭐 선수에게도 구단에게도 네. 좀 모두 좋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농구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한국가스공사 순항 중입니다. 네, 이제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농구단은 지난주 토요일 창원 LG 세이커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82대 78로 승리했습니다. 이어 지난 8일 월요일 안방에서 열린 서울 삼성 썬더스와의 홈 경기에선 77대 71로 승리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 두 경기에서 2승을 거두며 시즌 3연승을 기록하고 올스타 브레이크에 돌입했습니다. 와, 3연승이라고 하면 이번 시즌 들어서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가스공사에서. 네, 맞습니다. 이번 삼성전에서 달성한 3연승은 가스공사의 올 시즌 최다 연승 기록입니다. 네, 대단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가스공사가 졌다, 패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가스공사는 올해 치른 3경기에서 좀 모두 승리하면서 갑진년들은 무패 행진을 내달리고 있습니다. 네, 경기 수가 뭐 적긴 하지만 전승을 거두면서 이제 정말 본 궤도에 오른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이번 시기에 휴식기를 맞게 돼서 강력 감독 대행은 좀 아쉽겠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최근 죽조 선수들의 피로도가 높았던 관계로 그렇죠. 긴 휴식기를 좀 오히려 반기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스공사가 주축 선수들에 대한 의존도가 좀 눈에 띄게 높은 편이긴 하잖아요. 좀 휴식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선수들의 부상이나 부진으로 인해서 뭐 득점이라든지 뭐 플레이 메이킹이라든지 좀 결과값이 기대되는 선수들이 비교적 한정되다 보니까 나오는 선수들만 계속 출전하는 좀 악순환이 발생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휴식기 동안 좀 푹 쉬고 재정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가스공사의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가스공사는 14일 일요일 올스타전을 치른 후 이제 18일 목요일 오후 7시 대구 체육관으로 수원 KT 소닉붐을 불러들여서 4라운드 홈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예, 자, 축구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일부터 아시안컵이 시작되죠? 네, 내일 토요일 오전 1시 이제 개최국 카타르와 레바논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2024 카타르 아시안컵이 드디어 막을 올립니다. 예, 이번 대회도 조금 늦어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대회는 당초 지난해 이제 6월에서 7월 사이에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중국이 코로나 팬데믹을 이유로 이제 개최권을 반납을 했는데요. 이에 아시아 축구 연맹은 새 개최국으로 카타르를 선정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늦어졌군요. 자, 개최국이 카타르로 바뀌면서 원래는 여름에 열렸던 대회가 겨울에 열리게 된 거군요. 그렇죠. 이제 개최국 카타르는 이제 기후 문제로 대회 시기를 이제 예정했던 이제 작년 여름에서 올해 1, 2월로 변경을 했는데요. 이로써 카타르는 불과 1년 사이에 이제 월드컵과 아시안컵이라는 메이저 대회를 연달아 개최하게 됐습니다. 예. 자, 이번 대회 우리 대표팀의 목표 당연히 우승이겠죠? 그렇죠. 이제 윌겐 클리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대표팀이 아시안컵 우승을 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대한민국은 1956년부터 시작된 이제 아시안컵 대회에서 56년, 60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72년, 80년, 88년, 2015년까지
총 4차례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아하. 이번에 우승을 차지할 경우 무려 64년 만인 셈입니다. 64년 만이요. 당연히 대표팀의 각오가 남다르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클린스만 감독은 한국 축구팀의 64년은 너무 긴 것 같다. 대회를 치르다 보면 많은 일이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도 있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 우승을 이루고 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 영광스러운 자리인 만큼 좋은 선수들과 함께 가서 꼭 우승하고 돌아오겠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각오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네, 각오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대표팀 지금 현지에서 대회 준비 한창이겠네요. 네, 이제 대표팀은 지난 10일 수요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는데요. 지금쯤이면 현지 적응 마치고 훈련 중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대회 대표팀의 일정 어떻게 되나요? 네, 한국은 이제 대회 조별리그 2조에 배정 받았는데요. 2조예요? 네, 한국 시간으로 15일 월요일 오후 8시 30분에 바레인과 첫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어서 20일 토요일 오후 8시 30분 요르단과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를 치르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일 오후 8시 30분 말레이시아와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릅니다. 아, 대표팀의 조별리그 성적 어떻게 예상하세요? 사실 예측이랄 것도 없는 게 네. 대표팀이 우승을 노린다면은 조별 예선에서는 전승을 거둬야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측이 아니라 의무사항이군요. 그렇죠. 네. 자, 당연히 전승을 거둬야 할 정도로 전력 차가 좀 심한가 봅니다. 그렇죠. 이제 대한민국의 피파 랭킹은 23위인데요. 이에 반해 바레인은 86위, 요르단은 87위,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132위로 차이가 좀 무척 큰 편입니다. 물론 피파 랭킹이 절대적인 건 아니긴 한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하의 차이에서 얘기지 이 정도 차이면은 사실상 패배하면 안 되는 수준이긴 합니다. 자, 대표팀이 전승을 거둘 경우에 다음 대진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뭐 그렇게 될 경우 이제 특별한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16강에서 이라크, 8강에서 이란, 4강에서 우즈벡, 결승전에서 일본을 상대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에는 또 일본이군요. 네. 64년 만에 우승 탈환을 위한 마지막 경기가 또 한일전입니다. 온 신경이 집중되겠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오랜만에 우승컵을 두고 이제 결승전 상대가 일본이면 심지어 결승전은 2월 11일 일요일 자정입니다. 네. 무려 설 연휴 기간이죠. 야, 국민들이 관람하기 정말 절호의 시간대네요. 네, 이제 정말 우승만 하면 정말 완벽한 일정입니다. 예, 어쨌든 그 결승전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대표팀의 우승을 위해서 자, 어느 시점이 가장 고비가 될까요? 일단은 16강 상대로 예상되는 이라크도 2007년 우승국으로 우리나라보다 최근에 우승을 경험해 얕볼 수 없는 상대고요. 네. 또 승리할 경우 이제 8강에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제 이란전이 아무래도 가장 큰 고비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두 고비만 넘어선다면은 이제 뭐 결승까지는 큰 무리 없이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2024 카타르 아시안컵 64년 만에 대한민국이 우승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생생스포츠 대구신문 석지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립. 경상북도가 2024-2025년 경북을 대표할 지정축제 14개를 선정했습니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최우수 축제는 봉화 은어축제와 청송 사과축제고요. 우수축제에는 구미 라면축제, 영덕 대게축제 등 6개 축제가 뽑혔습니다. 경북도는 지난해 5월 개정된 지역축제 지원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는 2년마다 우수한 축제를 경상북도 지정축제로 선정합니다. 대구시는 저출생 대응과 작은 결혼식 문화 확산을 위해 2024년 우리 둘의 빛나는 결혼식 지원 사업 대상자 80쌍을 모집합니다. 올해 작은 결혼식을 하는 예비 부부에게 예식 비용 100만 원씩을 지원하는데요. 예비 부부 중 한 명이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있고 작은 결혼식 취지에 맞는 장소에서 예식 비용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보조금24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내일 국채보상운동 기념도서관에서 새해 소망컵 만들기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이 행사는 방학을 맞은 학생과 힘차게 새해를 시작한 시민들이 열전사 원리를 활용해 소망을 담은 머그컵을 만들어보는 생활과학 체험인데요.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민 50명을 대상으로 선착순 진행됩니다. 포항 구수염 냉동창고 복합문화공간에서 오토포이에틱 시티전이 열립니다. 예술과 과학을 융합한 전시로 포항이라는 도시의 탄생 배경과 철을 주제로 한 기술을 작품에 담았는데요. 1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에는 높이 4.5m의 움직이는 대형 철조각, 포항 아이 체험과 기념사진 증정 행사도 열립니다. 전시는 1월 31일까지 진행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방문해보시면 좋겠네요. 야식을 먹은 다음 날 더 허기진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야식을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낮에 허기짐을 호소할 확률이 2배 더 높았다고 합니다. 야식을 먹으면 뇌는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각종 호르몬으로 음식 섭취를 요구하고요. 또 자는 사이 위장도 음식물을 소화시키느라 쉬지 못해서 몸에 좋지가 않은데요. 음식 섭취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끝내고요. 육류, 자극적인 음식, 또 혈당 지수가 높은 빵과 떡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유리였습니다. 주말 대구와 경북 지역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4도에서 10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말에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안전운행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